네, 반갑습니다. 딥서치 김재훈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그 딥서치라는 회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 또 이제 그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 왔고, 이 과정에서 좀 어떤 것들이 겪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하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좀 답변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꽤 천천히 또 많이 질문하고 답변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식사 시간이시니까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얘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제가 다양하게 많은 분야의 일을 한 편입니다. 제가 연대에서 컴퓨터랑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 커리어는 그 개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서버 개발자로 생활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슈팅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열심히 이제 게임 개발하고 뭐 게임 많이 하고 하던 개발자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게임을 쭉 하다가 그 제가 완전 커리어를 바꾸게 되는데 회계사 시험을 치고 회계사로 좀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제 고민들이 뭐였었냐면 실제로 제가 만든 게임이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게임이다. 이건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시에 네이버 주고 샀었어요. 근데 이게 막상 게임을 런칭하고 났더니 게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망했거든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게임을 잘 만든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그럼 회계사 시험을 한번 쳐보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게 됐고 또 이제 회계사 시험을 초세계법인 들어가면 되게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고 또 들어볼 수 있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계사 시험 쳤습니다. 그렇게 회계사 생활 한 3년 정도 했고요.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기술과 어떤 회계 지식들을 좀 같이 결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갔던 쪽이 그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VC로 옮겨가게 됐고요. VC에서는 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인터넷 기업, 뭐 게임 회사, 뭐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쪽 투자들을 쭉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창업하게 된 게 이제 딥서치라는 회사고요. 사실은 딥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저 투자 심사역 할 때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잠깐 뒤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 딥서치를 모르실 거니까 제가 회사 설명을 잠깐 하고 드려볼게요. 지금 계신 분 중에서 딥서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전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핫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뭐 누가 뭐래도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2차 전지의 나라가 돼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기업에 개별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2차 전지 산업 ETF 이런 식의 ETF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ETF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아마도 저희 회사 기술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산업 ETF, 뭐 소재 ETF, 레버리지 ETF는 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ETF를 만들어 나가는 기반 기술이 저희 회사가 만든 기술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기술, AI 기술, 뭐 검색 엔진들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ETF 규모가 약 1.5조쯤 되거든요. 1.5조라고 하는 규모가 뭐 당연히 이제 금융권에서 보면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꽤 의미 있고 큰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ETF 시장이 100조쯤 되니까 그 중에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반 기술을 만들어 주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저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나 정보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0만 명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딥서치를 안다고 손드신 분은 한 5% 정도로 보이는데 아마도 알게 모르게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20, 30%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핀텍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수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사업자라고 하는 게 ETF는 지수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지수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다 큰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지수 사업자가 S&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P 500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고 글로벌하게 굉장히 힘이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ETF 지수 사업자들은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 거래소가 ETF 지수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NH증권 거기도 지수 사업자입니다. FN가이드 거기도 지수 사업자고요. 나머지 하나가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 회사들의 뭐 규모나 사이즈나 업력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사실은 되게 작고 시작하는 기업인 건데 저희도 지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제 뭐 데이터나 좀 다른 형태 접근 방법들 때문에 지수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게 됐나라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충 이제 게임 만들다가 개발하다가 회계사 생활하다가 투자하다가 창업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제로 그 제가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게 투자가 사실은 노가다구나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다들 투자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하시고 있을 거고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투자의 분야를 정하는 건 되게 간단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 지금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할게 인공지능에 투자해야지, 뭐 자율주행에 투자해야지, 뭐 유전자에 투자해야지 이런 식의 이제 답들을 많이들 금방 떠올리게 되세요. 저도 당시에 이제 고민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2012년경으로 기억들이 되고요. 창업하기 1년 전에 야 실제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지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그 고민이 되게 짧은 고민인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저의 고민은 야 그래 당연히 또 게임 바닥에 있던 친구였으니까 야 모바일 게임이다. 이제는 모바일 게임의 시대가 올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럼 모바일 게임에 투자하면 되지 라는 생각들은 진짜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게임하다가 놀다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야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냐? 난 모바일 게임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건데 모바일 게임 회사 중에 어떤 거? 라고 하면 그때부터 리서치입니다. 거의 이제 제 당시에 리서치 과정은 한 달쯤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동안에 이제 뭐 겁나 노가다를 하는 거죠. 아래 한 명 데리고 이제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다 뒤지고 야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몇 개 있는 거야? 각각의 기업들이 모인 거야?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 최근 이슈가 뭐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빨리처럼 보이는 데가 뭔 거냐라는 것들을 거의 한 달간 이제 열심히 리서치하고 물어도 보고 만나도 보고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그래 그러면 난 여기에 투자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건데 실제 그 한 달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픽한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갔더니 그 회사는 막상 거절하셨거든요. 우리는 투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한 달짜리 노가다는 뭐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안 된 거라면 안 된 거죠. 그때 되게 느꼈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잘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그냥 투자할 분야를 찍는 것만 잘하고 싶은데 난 그것만 잘해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난 노가다 같은데 이 한 달짜리 노가다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게 제 그러니까 사업하게 된 아이디어였었습니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분야들이 누구나 많이들 하고 있는 분야인 건데 이 과정에 노가다만 잘 줄여줘도 뭔가 사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아심차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기업 발굴에 필요한 리서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뻔합니다. 기업점 수집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죠. 실적도 있고, 뉴스도 있고, 공시도 있고, 리포트니 INT 컷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런 식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보통은 엑셀 정리를 하겠죠. 엑셀에다가 이제 펼쳐놓고 열심히 데이터들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데이터들을 적절히 잘 검색하고, 이제 이것들을 봤을 때 괜찮은 기업들이 A, B, C, D야라는 것들을 발굴하게 되고. 이렇게 발굴한 기업들이 적절한 사이즈냐 평가하는 과정들까지가 기본적인 리서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 과정들을 돕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발굴부터 시작해서 사후 관리하는 과정들, 전반적인 기업 발굴, 분석, 평가, 투자, 사후 관리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 리서치하는 과정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된 게 딥서치입니다. 이게 2013년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마음의 결정들을 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 과정 속에 있고요. 여전히 저것들 어떻게 잘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ING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딥서치의 딥이 깊이 있게 서치가 뭘 검색하냐면 기업을 검색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 내가 영업하고 싶은 기업, 내가 만나보고 싶은 기업,
내가 인수하고 싶은 기업 이런 식의 이제 인수든 투자든 거래든 뭐 영업이든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기업들을 잘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걸 딥서치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검색하고 나면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줄 건데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야, 내가 A라는 기업을 찾았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야? 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식의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끔 모으고 제공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GPT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AI 기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제 기술들을 가지고 야,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답을 잘 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들까지 표현해서 보면 뭐 빅데이터나 검색 기술, 뭐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인수나 뭐 투자나 뭐 거래 대상 기업들을 깊이 있게 검색하고 딥서치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답변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해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결정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 회사의 어떤 방향성으로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 발굴의 예시들이 실제로 사례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아까 전에 이제 기업 발굴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야 그래 내가 VC 투자할 때 뭔가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되면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실제로 기업 발굴 예시가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시장. ETF 시장에서도 이 기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실제로 ETF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객관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2차 전지 기업을 뽑는데 왜 기술이 필요해? 그냥 전문가 데려놓고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 거의 5만이 다 나오거든요. 야 2차 전지에 투자하려고 하면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기업을 잡으면 돼. 내가 다 알아봤어.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 거치지 않냐면 그렇게 거치면 이렇게 객관성의 문제에서 되게 이슈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이산지 ETF의 ETF 규모가 1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대주합 20개 기업이라고 치면 기업당 500에서 1,000억씩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금액이 개별 기업한테 되게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ETF가 이 기업을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업을 뺐다라고 하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하한가도 갈 수 있는 사이즈죠. 왜냐하면 이제 1,000억 담고 있던 ETF가 걔를 뺐으니까 뭐 바로 다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부분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야, 이 ETF에 A 갭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물어봐도 야 이런 기준에 따라서 들어간 거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되게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산업 분류를 했습니다. 통계청 산업 분류가 있어요. 통계청 산업 분류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렇게 여러 전체 기업들을 뭐 여러 가지 어떤 산업 분류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그 통계청 산업 분류 중에 하나의 산업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뭐 딥서치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기업을 찍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 산업 분류에 따라서 ETF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산업 분류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있거든요. 이 반도체 산업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ETF의 대상 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30개를 우리 ETF에 담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누구도 퀘스천이 없잖아요. 뭐 당연히 산업 분류에 포함되어 있고 뭐 앞에 30개 뭐 찍은 거고 그래서 31번째 기업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29번째 기업이 31번째가 됐다. 그 순간에 빠지는 것도 이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클리어한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좀 복잡해지게 된 부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한 개 산업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ETF 안에 삼성전자가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1등인데 왜 없냐면 삼성전자는 통계청 산업분류상 이동 전화기 스마트폰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분류 체계를 따라가서 보면 그 삼성전자는 반도체 ETF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이런 겁니다. 야 메타버스는 뭐야? 메타버스는 무슨 산업 분류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산업 분류로는 커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게 되게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나머지 데이터를 뒤지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의 공시든 회사의 사업 보고서든 회사의 특허든 뭐 리포트든 IR 자료든 이런 식의 이제 실적이던 다양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회사의 분류들을 잡아 나가는 과정들을 하게 되고요. 이게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야 개별 기업들 데이터 다 모아 이 기업들이 발행하고 있는 보고서 다 가지고 와 이런 식의 것들을 다 모으고 실제 검색해서 답을 좀 찾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 대상 기업 발굴하는 쪽으로 좀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영업입니다. 이게 뭐 저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사업하는 과정들을 거쳐 보면 상당 부분이 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기업들, 또 우리 걸 사줄 만한 기업들, 내가 영업할 만한 대상 기업들이 누가 있는 거냐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뭐 그걸 찾아나갈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전시회에 가서 뭐 뒤져본다던가, 뭐 또는 열심히 뉴스 찾아본다던가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이제 영업 대상 기업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쓰여지게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상속 영업을 할 건데 기업들 중에서 한 현금은 100억은 있어야 돼. 그리고 대표님은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한 70살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상속 내주가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아. 또 이제 뭐 내가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에 있는 기업이어야 돼. 이런 식의 조건들을 다 필터해서 내가 영업할 만한 기업 찾아 나가는 과정들, 요 과정들에도 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확장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M&A입니다. M&A도 마찬가지 그림인 건데, 우리나라의 M&A 시장이 생각보다는 꽤 크거든요. 한 1조 정도 시장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 규모에서 지금까지는 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대면 영업 또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영업들로 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장에도 뭔가 기업을 찾고 또 인수해 나가는 과정들을 뭐 플랫폼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 여기서 저희 비즈니스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과정들을 어떻게 거쳤냐면, 저희가 처음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2012년, 13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처음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들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였었습니다.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들이 1번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저런 데이터입니다. 기업 정보들, 뭐 산업 정보들, 뭐 통계 정보들, 뭐 신용 정보, 리스크 정보들, 뭐 뉴스니, 공시니, 리포트니, IR이니, 특허니 하는 문서 정보들, 뭐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경제 정보들, 거래소가 발표하는 시세 등, 뭐 인물 정보까지를 이제 다 모으는 작업들을 진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밑단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저런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산업, 통계, 신용, 문서, 경제, 뭐 시세, 인물 정보까지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실제 쓸 수 있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정보들을 다 검색해서 보여주자는 당연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기업을 찍고 특정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말고 그 데이터를 찍고 기업을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든 부분들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는 그냥 기업을 찍은 거고요. 삼성전자 매출액을 2010년부터 20년까지를 줘라라고 요청하면 답을 줄 수 있게끔 하고, LG전자를 찍고 그 기업의 뉴스를 줘라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검색 엔진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도 유사하게 구축들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르게 한 부분들이 3번이나 4번인데,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1.5배 이상 커졌던 기업들을 찾아서 데이터로 줘라. 그러면 이제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의 매출이 2019년도에 얼마였고 20년도에 얼마니까 이런 기업들 리스트야라고 뽑을 수 있게끔 됐고요.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특허를 찾고 그 특허를 발표한 기업들을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인공지능 특허 기업 형태로 기업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든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되게 복잡하게 이제 조합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뭐 시가총액이 얼마에서부터 얼마 이상인 기업 중에서, 일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던 기업들만 다 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부분들이 아까 데이터를 모은 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든 겁니다. 그 데이터를 사용자 입맛에 따라서 꺼내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앤서 엔진입니다. 아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이 1.5배보다 큰 기업들을 찾아줘라고 하는 저런 식의 쿼리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보실 때는 아 저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저 쿼리를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이제 자연화 처리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또 마침 최근에 이제 GPT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그 기술들을 결합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브리핑해줘라. 뭐 고객사 A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 뭐 결핵 시장과 코로나 시장을 비교해줘라.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 뭐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축된 부분들이 데이터를 쌓고 검색 엔진을 만들고
NSR 엔진을 만들고 여기까지를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NSR 엔진이라고 이제 크게 묶어주고 있고요. 얘네들을 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API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형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딥서치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업 데이터 플랫폼, 딥서치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API 자체를 판매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딥서치닷컴은 뭐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여러 정보나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운용사분들, 뭐 대표님들, 상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 조사하는 팀들, 신사업팀들, 영업팀들 이런 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업 정보나 뭐 업계나 경쟁사의 동향이나 거래처를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나 특정 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이나 고객사를 관리하는 과정들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딥서치 데이터 플랫폼은 뭐 데이터 인프라나 엔진을 API 형태로 이제 고객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저희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고객사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야, 우리 회사가 증권사인데 이번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려고 해, 이런 서비스 만들려고 해. 이때 검색 엔진이 필요한데, 기업 데이터가 필요한데, 뭔가 AI가 필요한데 할 때 그 밑단의 AI 기술들을 그냥 API로 통합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형태고요. 얘를 가지고 많이들 하는 게 뭐 마이데이터, 뭐 그룹 정보 시스템들, 뭐 기업 정보 서비스, 뭐 조경보 시스템, CRM 솔루션, 로봇 리포트 이런 식의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 소개였고 실제 이제 기반 기술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들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한데 실제 데이터 회사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건지들을 한 큐에다가 다 정리해 놓은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지금 데이터의 처리 과정들을 쭉 나열한 건데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정형화하고 저장하고 검색하고 통합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얘를 조금 더 설명하기 좋게 저 안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저 하얀색이 하나하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실적, 뭐 거래소가 주는 주가, 뭐 언론사가 발표하는 뉴스 이런 식의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서 모읍니다. 지금 저희가 모으고 있는 데이터가 저런 식의 데이터들인데요. 기업 데이터들은 뭐 나이스 평가나 한국 기업 데이터나 D&B 같은 이제 신평사들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중에 있고요. 시장 데이터는 거래소, 코스컴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는 중에 있고 경제 데이터들은 뭐 한국은행 데이터, 미연방은행 데이터, 뭐 세계은행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있고요. 뭐 공시나 IR의 특허 데이터는 뭐 금감원 데이터, 뭐 IR에서 데이터, 특허청 데이터들 그리고 증권사나 언론사의 뭐 뉴스 데이터들, 증권사 리포트 데이터들 등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이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가 저기 나오는 왼쪽 박스에서 하얀색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정형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정형화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고 좀 태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부터 뭐 AI 얘기하면 늘 나오던 뭐 개냐 고양이라는 것처럼 이 뉴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라고 찍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뭘 찍냐면 그 문서들을 찍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뉴스가 하나 들어오면 이런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 뉴스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뉴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긍정적인 뉴스야, 부정적인 뉴스야? ESG가 어떻게 되는 뉴스야?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관련된 키워드가 뭐야? 관련된 기업이 뭐야? 사람이 뭐야? 인물이 뭐야? 브랜드가 뭐야?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개별 문서마다 다 뽑아내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저희가 하루에 3만 개 뉴스 정도를 커버하거든요.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3만 개 뉴스 전부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제일 재밌는 예시가 ESG 케이스일 수 있는 건데요. 뉴스가 들어가면 이 뉴스는 ESG 뉴스입니다, 아닙니다를 판단해 주고요. ESG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지배구조에 대한 뉴스입니다라고 판단해 주게 되고 지배구조 중에서도 되게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라는 것들 뽑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3만 개 뉴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한 1000개는 100개는 ESG 뉴스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또 몇 개는 지배구조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뉴스입니다가 떨어지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뉴스에는 이 뉴스는 A 기업에 대한 뉴스입니다라는 것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렇게 아무 기업이나 찍고 나면 이 기업에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들을 찍고 이 기업의 최근 뉴스들을 1년치를 봤더니 1년치 뉴스들을 뭐 1000개 중에서 50개는 다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 중에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구나들을 알 수 있게끔 되고요. 얘를 가지고 걸러주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뒤로 넘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좀 더 뒤에 통합의 얘기로 넘어가서 보면 실제로 통합하는 과정들이 아까 ETF도 마찬가지인 건데 ETF를 만들 때도 조건들의 조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것들은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이 5배 성장한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1거래 대금이 5억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2차전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배구조 이슈가 없는 기업들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뭐 원익회인입니다 라고 만약에 답을 준다고 하면 요 중간 과정들이 다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려고 하면 일단 회사의 단기 순이익 데이터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매출액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되겠죠. 시가총액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될 거고 1거래 대금이 다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각 회사들별로 특허를 다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지배구조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앞서의 과정에서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그 정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까 전에 이제 그 지배구조 이슈가 없는 기업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특정 그 문서들에서 이 문서마다 ESG를 뽑아서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들이 뉴스보다 태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업에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뉴스가 있다 없다들은 판단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개를 하기 위해서 뉴스가 들어오면 하나의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뉴스가 들어가면 머신러닝 모델이 판단해서 이 뉴스는 ESG 뉴스고 지배구조에 대한 뉴스고 지배구조의 부정적인 뉴스야라고 이제 판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태그를 딱 찍어줍니다. 이 뉴스는 뭐 A 기업에 대한 거고 ESG 부정적인 뉴스입니다라고 뽑아주게끔 됩니다. 그리고 AI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들이 그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델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뭐 다 노가다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작업들 하냐면 그 ESG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이제 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뭐가 지배구조 이슈다, 뭐가 사회 이슈다, 뭐가 뭐 사회 이슈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나름의 이제 그 가이드들이 있고요.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부정적인 얘기나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펼쳐놓고 사람이 찍습니다. 뉴스를 하나 펼쳐놓고 이 뉴스는 ESG 뉴스구나 아니구나 이 뉴스는 ESG 중에서 지배구조 뉴스구나 들을 다 이제 일일이 다 찍어주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렇게 찍는 문서가 저희가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를 찍어놨습니다. 사람이 다 이제 진행을 한 거고 뭐 열댓 명이서 앉아서 이제 맨날 그 말 하는 거죠. 그렇게 찍고 나면 그렇게 찍어놓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고 나면 그 모델을 통과하고 나면 이 뉴스는 아까 사람이 했던 그 것처럼 비슷하게 동일한 결과를 뽑아주게끔 됐고요. 그것들을 적용시켜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판단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다 세트로 나오고 나면 걔를 저장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저런 식의 데이터를 다 저장하기 위한 DB를 새로 만들었고요. 그 DB를 통해서 아까 기업 정보부터 시작해서 문서 정보까지 다 포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검색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진 거고 크게 세 가지의 검색들의 검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키워드 검색. 그러니까 사용자가 삼성전자 쳤을 때 뭐 이 기업에 대한 정보 또는 이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들 다 이제 검색해 주는 것들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가 쿼리 검색. 아까 인공지능 특허 기업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특허 문서를 뒤져서 그 인공지능으로 찾고 그 인공지능 특허를 발표했던 기업들을 뽑아서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그런 기업입니다를 뽑아내가는 과정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벡터 검색, 자연어 검색인 건데 사용자가 이렇게 실제로 그냥 자연어로 말을 했을 때 그 자연어를 해석해서 답을 주게끔 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검색까지 되고 나면 아까 조건들을 다 뽑아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아까 저 데이터들은 다 일종의 이종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기 순이익 정보는 재무 정보에서, 시가총액 정보는 아까 주가 정보에서, 이산주 관련 특허는 특허 정보에서, 지배구조 이슈는 뉴스 정보에서 각각 다 가져오게 되는 부분들이고 다 검색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는 되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고요. 뭐 ESG를 기반으로 운용해 본다. 예를 들면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ESG 이슈가 없는 기업만 투자해 볼게라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아이디어인 게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실제로 그 회사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신 경험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실제로 투자해 보면 대부분 다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나중에 저평가된 데 이유가 있는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좀 알게 된 게 문제긴 한데요.
많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돈을 100억 벌어도 대표님이 90억을 가져가시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그냥 슬쩍 가져가시든 뭐 자회사로 빼가시든 뭐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그런 식의 그 ESG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진짜 시장이 조금 저평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기업들만 투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한번 해보고 있는 중에 있고, 사실은 저희가 한 40개 정도 인덱스들을 운용해보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1등입니다. 제일 성적이 좋아요.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저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알려줘라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외곽 대상 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적자가 아니면서 특정 금융기관에 여신이 없는 기업들만 찾아서 야, 우리가 영업할 거야. 이런 것도 좀 가능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인데요. 앞 단계 답변 그 내용들이 다 준비되고 나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답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최근에 나오는 챗GPT 같은 GPT 기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예시를 또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야, 삼성화재 매출액 추이는이라고 물었을 때 추이를 말해주거나 야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약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 데이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코로나 논문들을 가지고 물어본다. 언제 타액 감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냐? 감염축이 제일 높습니다라고 답을 주기도 하고 달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닐 암스트롱이다라고 위키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술 얘기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좀 적용시켜 나갔는지, 어떻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왔는지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지금 제가 4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고요. 하나가 ETF, 하나가 다이렉트 인덱싱, 하나가 로보 리포트, 하나가 QA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ETF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ETF는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크게 5가지 파티가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투자자가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P나 LP가 실제로 ETF를 만드는 주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ETF가 거래될 수 있게끔 운영해주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ETF들의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는 운용사들이 있고요. 거래소가 있고 지수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지수 사업자가 만드는 지수를 추정해서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가지 국내 사업자가 있고요. 아까 거래소, FN가이드, NH증권 저희까지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시점 자체가 전체 100조 시장이 아니고 한 70조, 60조로 보고 쓴 거 저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ETF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불과 10년 전에 10조짜리 시장이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100조 시장에 육박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10배가 커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10배가 커져 나가면서 이게 투자하는 방식들이 자꾸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 때 ETF들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산업분류 기반의 통계청 산업분류 기반의 되게 심플한 형태 투자들이 제일 많았었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 다 투자하는 것들이 메타버스니 2차 전지니 이런 식의 산업분류가 좀 모호할 수 있는 부분들의 투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되게 시장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AUM이 1경 정도 되고요. 압도적인 1등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약 8,700조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이 0.6%쯤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랑 비교해서 보면 생각보다는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불과 1.6%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미국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저희가 100조 시장에서 한 300조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도 꽤 큰 회사, 큰 나라들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저희가 2000지 ETF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인데요. 이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통계청 산업 분류가 아니고 뭔가 이제 데이터나 기술을 기반으로 ETF를 만들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ETF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 계시는 2000지 ETF는 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첫 번째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보면 2차 전지라고 하는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됩니다. 당연히 2차 전지 ETF인 거니까. 2차 전지 ETF들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은 2차 전지와 관련된 키워드가 뭐 리튬이야, 전해질이야, 안극재야 하는 식의 과정들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데이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전지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뭐 리포트든 공시든 IR이든 뭐 뉴스든 다 뒤져보면 같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 세트들 가지고 키워드 확장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키워드를 뭐 양극재로, 음극재로 확장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고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필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현재 뜨고 있는 테마가 어떤 테마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건 2022년 초에 만들었던 데이터인 건데 예를 들어서 당시의 키워드들이 저런 데이터들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코로나19,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메타버스, MZ세대, 비트코인, 탄소중립, 스마트폰 이런 식의 키워드가 이제 당시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던 키워드들이고요. 저 키워드들도 다 이제 뉴스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뽑아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렇게 뽑은 다음에 저 키워드들을 확장해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번 키워드가 정해지고 나면 그 키워드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는 이런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는 아까 전에 저 현재 뜨고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 메타버스의 하위 키워드들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키워드가 가상세계야, 가상현실이야, 아바타야, 가상공간이야, 혼합현실이야 이런 식의 키워드들은 다 이제 키워드 확장으로 만들어지게끔 되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확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데이터에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만들어주게끔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키워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여러 문서를 뒤집니다. 지금 이건 저희가 쓰고 있는 예시 중에 하나인 건데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공시에 많이 언급되고 있으면 그 키워드들의 가지고 되게 많이 줄 거야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다, 아니다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공시인 거죠. 공시에 제기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증권사에서 얼마큼 커버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도 같이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특허입니다. 그 회사가 해당 관련된 기술들을 얼마큼 특허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뽑아내고 있는 중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회사가 만들고 있는 IR 자료나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인 것들을 부여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기준들이 왜 공시가 높고 왜 특허가 높냐면 그러니까 검증해주는 제3자가 있으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되게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회사가 자의적으로 내 뉴스 내야겠다라고 하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시는 어쨌든 간에 금감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회계법인이 꺾여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많이 가져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허도 마찬가지인 건데 특허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제3자가 검증해주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별로 뽑게끔 되고요. 데이터 기관에서 가중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공시에서 2차전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더 가중치를 많이 두게끔 되어 있고 최근 특허에 포함되어 있다. 더 가중치를 많이 두게끔 되어 있고 이 회사가 한 3년 전까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스코어가 떨어지게끔 됩니다. 이것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저걸로 봤을 때 스코어 1등이 A 기업이야, 2등이 B 기업이야, 3등이 C 기업이 나오게끔 되고요. 개별 기업마다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스코어들에다가 대고 시가총액 같은 것들을 같이 안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른바 유니버스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유니버스에 따라서 상품들을 만들고 만든 상품들이 판매되면 아까 이제 무슨 ETF, 무슨 ETF로 이렇게 구성되게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 계산까지 하게 되고 이제 상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품들이 지금 현재 뭐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6개 정도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좀 사례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다이어트 인덱싱입니다. 저것도 사실은 이렇게 ETF랑 크게 다르지 않은 컨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최근에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도의 이야기인 건데요. 삼성증권이랑 같이 해서 주식 굴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써보실 수 있고요.
이게 AI 기반의 포트폴리오 서비스라고 런칭을 했고, 저 AI 기반의 AI가 저희 회사의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컨셉은 뭐냐면 이게 아까 ETF라고 하는 게 결국은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근성을 만든 건데, 이 2차 전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픽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주체가 딱 운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에서 이 테마가 되게 의미 있는 테마인 거고, 이 테마에 한번 밀어봐야겠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고, 금융성까지 내고 있는 상태인 건데, 사실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해볼 만한 상품이 2차 전지다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복잡한 의사결정이 있는 거지만, 실제 의사결정하고 나면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그냥 기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계적인 과정들을 개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용사에서는 다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답이 아니고 수소가 답이야. 수소차에 투자하는 게 답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소에 투자한다고 답을 했을 때 그 수소에 투자할 방법들이 사실은 개인들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 수소차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판단하는 과정 되게 어렵고, 그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묶는 과정 되게 어렵죠. 이 과정들을 좀 편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제 이 서비스에서는 내가 원하는 주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싶은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싶은 주제는 수소차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싶은 주제는 뭐 탄소 중립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입력하고 나면 그 입력된 키워드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차전지처럼 키워드를 가지고 기업 문서를 찾고, 문서를 찾아서 가중치를 매기고, 가중치를 매겨서 기업들을 뽑아서 백테스팅해서 이 기업들로 투자하시면 과거 성과 이렇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들어주게끔 되고요. 이 과정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인덱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는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얘들을 가지고 서비스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얘들을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 사용자로 풀어보면 저렇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물어봅니다. 뭐 최근에 NFT가 핫한데, 사실은 지금 핫하지 않지만 NFT 관련적으로 구성해줘라. 최근 1년 데이터만 이용해주고, 내가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회사 규모가 있을까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이고 최근 3개월 거래대금 5억 미만을 제시켜줘. 그 중에서 문서별로 비중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는 공시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 공시랑 IR 자료로 비중을 많이 높여줘라. 알겠습니다. 총 몇 종목이 나왔고 그런데도 높은 순으로 20종목만 1억 원씩 사줘라. 라고 하지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저 과정들로 지금 투자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별 투자했다라고 하면 점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나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투자 주제를 가지고 투자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저런 얘기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 NFT에 대한 로버 리포트를 보내드릴까요? 라고 해서 그래, 내가 보내줘라고 했을 때 보내줄 수 있게끔 되는 것도 아까 이제 핀테크 서비스의 기술 발전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과정들이 저런 식인데요. 다 이제 AI나 데이터나 검색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가 시장 이슈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의 주요 시장 이슈가 이런 겁니다. 1번 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용자랑 QA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반도체 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뭐 GPT가 답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 뭐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어땠냐?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게끔 되고요.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사는 거죠. 내가 반도체 분야에 투자할 거야, 사줘.라고 하면 반도체 분야와 관련되는 기업들을 뽑아서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너가 투자했던 뭐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난주 수익률이 5%야.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최근 동향이 이렇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난주 주요 이슈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게끔 되는 게 전반적인 좀 자동화된 투자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저는 모니터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모니터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고 실제로 그 증권사가 내고 있는 리포트가 다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메이저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의 부분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사례들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사례인데요. 로보 리포트입니다. 얘는 한토증권이랑 저희가 같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놓친 기업 AI가 찾는다. 한토에어 서비스 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꽤 지표가 좋은 편이고 꽤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20년도인가에 첫 번째 버전을 발표했고요. 현재까지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증권사의 고민 중에 하나인 건데요. 증권사의 고민 중에 하나는 애널리스트가 다 커버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면 뭐 대부분의 증권사의 센터를 보면 약 100명 정도의 애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100명의 애널들이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의 개수가 300개에서 50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개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보통은 300개 정도 수준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 3,000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2,700개는 누가 커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커버하고 있는 기업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고서를 안 만들어줍니다. 전이지 때문에 이제 일종의 로보 리포트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투에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매일 보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뭐 대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들, 애널들이 커버하는 기업들 말고 작은 기업까지 같이 커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가 어떤 이슈고 그 시장에서 좀 바이럴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들의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 자동으로 뽑아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일종의 로보 리포트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쟤를 뽑아주려고 하면 야 지금 현재 시장 이슈가 뭐야? 라는 것들이 판단이 필요하고요. 야 이 시장에서 바이럴되고 있는 기업이 뭐야? 또 판단이 필요하고요. 이 바이럴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어떻게 있는 거야? 또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데이터들을 그냥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00명이 300개 커버하던 과정에서 지금은 한두 명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거의 전체 기업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고 상용화되어 있고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의 화면들 모습인데요. 뭐 대략적인 시장 그 그림을 보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뭐 주가가 어떻고 뭐 뉴스가 어떻고 뭐 주가 추이가 어떻고 뭐 수익성이 어떻고 뭐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개요들, 기본적인 이슈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해 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끔 되고요. 이 과정들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네, ETF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코덱스랑 하던 것 중에 하나인 건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자동화된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TF가 예를 들면 주가가 오늘 빠졌다, ETF 시장의 주가가 빠졌다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 ETF가 왜 빠졌는지들을 설명해주는 부분들을 내보내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 ETF의 주가가 뭐 4% 빠졌고 이 4% 빠진 ETF가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있어. 이거 참고하세요라는 얘기들을 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자동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GPT 기술들을 통해서 말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진 상태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라는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과정도 ML인데 그렇게 뽑아낸 이슈들이 뭐다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도 ML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매일 토픽 인사이트라고 하는 메일을 보내주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 메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 어떤 그 에디터가 있어서 글을 쓰거나 이슈를 픽하거나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야, 오늘 시장의 이슈는 뭐야? 라는 것들 뽑아내주고 그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야 뽑아내주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가 전날부터 내렸고 뭐 작아졌고 예상되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매일 자동으로 이제 메일링 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런 식의 시장 이슈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개별 조합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또는 뭐 증권사에서 또 은행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조합 또는 어떤 투자 단위에 대해서 자동화된 보고서가 그냥 만들어진 보고서가 뭐 매월 매 분기 단위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뭐 곧 서비스되게 될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동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당 부분 상용화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앤서 엔진입니다. 이게 그 GPT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올해 큰 하도 중에 하나가 챗GPT라고 보고 있습니다. 챗GPT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아마 많이 써보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좋으셨고 어떤 분은 실망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GPT가 진짜 좋은 툴인데 단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 데이터의 문제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GPT 기술 자체가 챗GPT 기술 자체가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응답들을 합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 현재 버전은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해주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기업이나 시장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021년 9월치의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도 사실은 답이 없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최근 데이터까지 커버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부분들인 건데요. 이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GPT가 주는 답들이 꽤 정확한 답이지 않을까, 또는 적어도 얘가 말하는 것 자체는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얘는 이렇게 팩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추론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내가 학습된 결과를 봤을 때는 제일 근접해 보이는 가까운 결과인 건데 라고 판단해서 답을 주는 거지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이제 저희 같이 기업이나 투자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그 GPT를 그냥 말하는 기계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는 저희가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학습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야라고 물어보면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주가 데이터를 갖고 답하게 하지 않고요.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는 이거야. 이게 주가 데이터고 최근 추이인데 얘를 가지고 너가 말을 잘 만드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줘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최근 무슨 이슈가 있는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삼성전자 최근 뉴스를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한 10개 정도 줍니다. 10개 정도 주고 이 뉴스를 먼저 주면서 이 뉴스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와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이제 그 데이터 이슈 또 이제 정확성 이슈들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걸 기반으로 해서 답변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중에 있고 그 서비스의 기본적인 도메인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IR 자료, 회사가 발표하고 있는 사업 보고서 다 데이터가 되게 좋거든요.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잘 검색하고 그 데이터를 줍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가 런칭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회사의 IR 자료 또는 사업 보고서죠. 그래서 현대그린푸드가 2023년도 1분기 잠재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고 나면 그 실제 데이터가 그 회사가 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고요. 그 데이터들을 읽어서 그 사용자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던져줍니다. 그래서 GPT도 줄 때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런 거야라고 앞단들을 만들어주게끔 되고요. 그 앞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GPT가 답변을 주게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현대그린푸드와 GF홀딩스의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답을 줍니다.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예시일 수 있는 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매일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지들을 판단해서 QA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걔에 대한 데모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매일 뉴스를 하루에 한 3만 개쯤 뽑아내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 3만 개 뉴스들을 뭉쳐주는 작업들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3만 개 뉴스가 다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100개는 A 이슈에 대해서, 100개는 B 이슈에 대해서, 300개는 C 이슈 이렇게 이제 이슈마다 좀 다른 비중으로 다뤄지게끔 되거든요. 걔를 가지고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12시간 동안에 뉴스가 2만 개인데 2만 개 이슈 중에서 1000개가 A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A 이슈는 아마도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중요도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늘 시간 기준들마다 현재 중요한 그 이슈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1등 이거, 2등 이거, 3등 이거, 관련된 내용 이거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서 GPT에 넘겨줍니다. 지금 현재 이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요 이슈고 요 이슈에 딸리는 뉴스가 이렇게 한 10개쯤 달려 있는 중이고 그 내용이 이런 거야. 이 내용들을 가지고 브리핑해줘 라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셀트리온의 흡수합병은 어떤 결정이고 기대되고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아까 GPT 기술을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줄 때 그들이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를 던져주면서 결과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 질문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 GPT를 통해서 만들어진 질문들이고요.
야, 셀트리온이 왜 섭스 합병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여기에 대한 답들을 뭐 사업 일환화, 뭐 시장 점유율 확대, 성장 전략 이렇게 하기 위해서만 합병하는 겁니다라고 답을 주고 있고, 저 답변의 내용들은 뭐 딸려 뉴스들을 여러 개 중에서 어딘가에서 말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한 가지 예시일 수 있는 건데요. 얘는 지금 NC소프트의 최근 IR 자료입니다. IR 자료를 마찬가지로 읽어서 얘를 이제 검색해서 GPT에 넘겨주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뭐 기본적 요약이나 내용이나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지금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GPT에 연결되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예전에 학습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주던 올드 업데이트된 서비스가 아니고 최신의 데이터랑 같이 뭉쳐져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데이터의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데이터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업, 산업, 통계, 신용, 문서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들만 커버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의 범위가 뭐 우리 회사에서 만났던 영업 노트, 미팅 노트, 회사가 나한테만 준 IR 자료, 우리가 평가했던 심사 보고서, 우리가 평가했던 분석 보고서,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줬던 영업 현황 보고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다 데이터의 소스가 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질의응답할 수 있고 그 질의응답한 내용들은 뭐 나만 받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야 최근 고객사 A 사항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뉴스들, 뭐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미팅 노트들, 현황 보고서들을 검색해서 답을 만들고 그 내용들을 GPT에 던져줘서 말을 만들어 오면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주게끔 됩니다. 고객사 B 담당자가 누구지? 뭐 검색해서 적용시켜서 이렇습니다. 투자자업 시의 현황 보고서를 만들어줘. 뭐 포트폴리오 검색해서 기업별 정보 검색하고 현황 보고서 만들어서 GPT에 던져서 답을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거치게끔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사례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게 그 결국은 뭐 데이터가 어떻게 뭐 수집되고 검색하고 GPT에 붙여서 아까 이제 ETF나 다이어트 인덱싱이나 로보 리포트나 앤서 엔진까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